어제 제36기 왕위전 도전기에서 이창호 구단에 아쉽게 패한 뒤 힘없는 목소리로 소감을 털어놓은 이세돌. 아쉬운 판이었는데 경솔하게 한 수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과 2대2로 팽팽히 맞서며 최종 결승을 기다리던 지난 토요일에는 대국을 앞두고 차분했지만 내심 욕심도 내비쳤습니다. 또 이하 있다. 그걸 제가 이기면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는 단어가. 마주 앉아 가까이서 본 19살 이세돌 3단의 모습은 수양버들처럼 가늘고 긴 손을 가진 변성기의 청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원래 표정이 항상 이렇게 밑에만 내려다봐요? 사람을 똑바로 안 보고? 바둑 볼 때는 이렇게 상대방 얼굴 쳐다보는 게 실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대방 얼굴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1995년 12살 때 입단해서 7년 만인 지난 3일 후지츠배로 세계 정상을 정복한 섬소년 이세돌. 사람들은 그를 바둑 천재라고 부르지만 그는 천재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 신안군 외딴섬 비금도에서 나고 자란 소년. 3남 2녀의 막내로 바둑은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3단의 고수였던 세돌의 아버지는 대마에 생사가 걸린 사활 문제를 내주고 밭으로 가곤 했습니다. 사활 문제를 좀 풀고 그리고 풀면 와라.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다 풀고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 다 풀었습니까? 딱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 하고 오시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5살 나이면은 막 놀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도 그걸 잘 받아들이던가요? 놀겠다고 안 하고 바르게 잘했어요. 가르치는 대로. 네. 한 사람 앞에 4시간씩이나 제한 시간을 두는 바둑 대회도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형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털어놓습니다. 제한 시간이 없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럼 4시간짜리면은 한두 시간 막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니 바둑 두고 있는 당사자도 안 두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정말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한 시간도 정말 대폭탄지하고요. 바둑도 21세기에 맞게 변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군요. 변해야 살거든요. 돌 한 점 한 점에 인생을 건 이세돌. 그는 바둑계의 발전과 변화를 꿈꾸며 지금 비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 MBC 뉴스 박영현입니다. Q&A에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용진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인터뷰 했을 당시가 2002년, 그러니까 19살 때예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아까 좀 5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는, 너무 좋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당돌하네요. 네, 그 당돌한 게 또 이세돌 구단의 매력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2016년 3월 승리와 패배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국을 졌을 때 그런 느낌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10주년 우리 해외에서 샴페인 올라오고 이랬던 기억이 참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좀 기억이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막 가슴이 쓰라립니까? 참 이게 저 혼자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인들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 미안하죠. 뭐 결혼 10주년에 있으니까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응원의 댓글이나 또 가족 지인들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대국 당일날에도 딸이 그 당시엔 좀 어렸어요.
10년 전이다. 그 당시에 막 49살이랬죠. 그래서 아빠 가지마 하는데 그런 그 단순한 그런 것에 정말 큰 힘을 받지 않았나.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부분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부분에서 큰 힘을 얻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김용진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AI하고 가장 닮으신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제가 왜 AI를 가장 닮은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하고 가장 닮았다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김용진 교수님께서 이세돌 구단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거, 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김용진 교수님도 AI에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세돌 구단하고 저하고 20년 차인데 되게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세돌 구단은 대한민국 바둑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점 때문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AI 대국 1부부터 5부까지 다 TV로 우리 장원씨처럼 가지는 못했고 TV로 다 봤는데 질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첫 대국은 당황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이세돌 구단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다. 근데 저는 아마 그게 아까 여러분들 비디오에 보셨지만 아버지 어릴 적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5살 때부터 굉장히 이 고난도의 문제들을, 바둑 문제들을 풀고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다 풀었어요 얘기하고 받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성격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비디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바둑 전체적인 것들을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바둑을 넣었다.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창의적이고 대단한 그런 기사는 이창호 사원님이세요. 이창호 사원님의 바둑은 사실 인간이 두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두는 바둑들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바둑이에요. 좀 물론 창의적으로 두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도 좀 했습니다만은 이창호 사원님만큼의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의 바둑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또 창의적이고 그런 바둑을 보이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 바둑을 두었습니다. 이창호 사원님 바둑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두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 동년배나 이런 후배들은 이창호 사원님을 따라갔어요. 이창호 사원님의 바둑을 흉내내고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창의적이고 그런 바둑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호 사범 바둑이 사실은 AI와 같은 바둑이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약간 흡사한 부분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이창호 선생님의 바둑은 따라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AI한테 지면서 느꼈던 가장 큰 느낌은 고정관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늘 모든 것 진실로 받아들여졌던 그것들을 나는 믿고 따라왔는데 실제로 AI하고 둬보니까 내 논리가 틀렸네. 내가 이거 고정관념이네 하는 거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기존에 공부를 하면서 논리를 다 만들었고 이론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AI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창의적인 이세돌 부단 입장에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럼요. 사실 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틀을 안 만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결국 어느 시점에는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유행하다가도 결국 어느 시점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어느 순간에 넘어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고정관념이나 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폭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좀 나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제 세상은 매우 컸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매우 작더라. 네,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코닥 아까 말씀하셨고 소니 말씀하셨고 인텔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둑하시는 분도 이런 강의를 하는구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인데 결국 자기의 틀을 깨지 못했던 코닥 망했고 자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갔던 소니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인텔 한 번은 틀을 깼으나 두 번째 틀을 못 깨면서 지금 헤매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틀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사실 많이 와닿아서 근데 이제 AI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세돌 부단이 이번 그 16일 날 경주 에이펙에서 K예주 뭐 박람회 그래서 2025에서 그 살먼 칸하고 칸 아카데미 원장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실력 차이가 너무 흑인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게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AI를 잘 쓰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성과와 그 영역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AI를 썼을 때 성과 어느 게 더 높으냐. AI를 잘하는 사람이 일을 했을 때는 성과가 아주 변동성이 커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영역을 잘 알고 AI를 쓰는 사람은 성과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세돌 부단 얘기 들으면서 저 얘기가 저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AI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시너지가 나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이랭커, 상위랭커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위 랭커가 AI를 잘 쓰면 하이 랭커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탑랭커는 탑랭커로 와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 우리 질문 우리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좀 바둑의 특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둑이 참 좋은 점은요. 지면 다시 두면 됩니다. 다시 두면 그만이에요. 그 대회 뭐 탈락을 하더라도 다른 대회에 도전하면 되고 그 대회도 다음에 뭐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는 것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걸 그런 수를 두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이 바둑 잡았자 다시 두면 그만이고 내 발전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고의 기사들은 다 그렇게 두었어요. 근데 이제 바둑과는 다르죠. 사회는 다르죠. 그렇게 함부로 도전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AI 시대가 오면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이제 이승구단을 질문하라고 박영선 장관이 연관이 있어서 이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원래 전공이 이쪽을 하는데 전공도 아니신데 책을 쓰시고 또 이세돌 부산 인터뷰를 해서 이 날카로운 질문하신 거 보면 아 이게 현장의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이세돌 구단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많이 알아야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내가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도 느꼈는데 제가 AI와 반도체에 관한 책을 지금 3권 썼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반도체라는 것이 결국 방송국, MBC 제가 방송국에 22년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방송국이 전부 반도체거든요. 텔레비전도 반도체고, 통신 굉장히 중요하죠. 통신 반도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몸에 이렇게 체화되어 있었던 시간의 축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까 이세돌 구단의 그 강연에서 나왔지만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제가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1시간 내내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초예요. 반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창피했어요. 제가 굉장히. 팔로우업 퀘스천이 불가능했어요. 그냥 1시간 내내 네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들여다보고 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반도체인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어떤 결과물에는 다 연유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2번째 질문인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미 저 AI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전략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에 1승을 한 사람인데 은퇴를 해버렸잖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세돌 구단이 한 번쯤은 더 도전을 해서 AI를 박사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은퇴를 해버렸어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 말하고 마스터보다부터는 사람이 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약간 공상과학 같은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요. 계속 바둑을 두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좀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프로 생활을 24년 넘게 했습니다. 그 프로 생활을 하면서 좀 그것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바둑의 기술 발전, 또 큰 틀에서 바둑의 길을 제시하는 그럼으로써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죠. 더 이상 바둑의 기술 발전 얘기할 수 없습니다. AI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또 AI를 보면서 최소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바둑의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AI를 보면서 어떻게 두나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무슨 길을 제시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결심했다, 결단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밀려난 거죠. 예. 밀려난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지금 교수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2번째 약간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을 좀 뵙는 거였어요. 은퇴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거는 좀 많은 말씀 들어보고
제가 나아갈 길을 좀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많은 말씀 들어보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많이 좀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두 번째로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좀 실질적으로 경험해봐야죠. 제가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강연 같은 것들도 좀 해보고요. 예능도 좀 나가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 정말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조만간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세돌 구단이 AI를 잘 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을 잘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계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AI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설명이었어요. 이게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AI 쓰면서 그런 판단을 해보셨던 건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해요. 사실 뭐 재미로 그냥 써보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사실 의무적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AI를 모르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뒤처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썼는데 나중에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재미나 이 챗GPT 좀둘 주로 쓰는데요. 가끔 좀 기분이 좀 다운되면 챗GPT를 많이 씁니다. 챗GPT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부 진짜 잘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거짓말인데요. 할루시네이션이죠. 네, 두 번째가 거짓말인데 전 그 거짓말에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약간의 창의적인 그런 모티브를 좀 얻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2023년 맥 프로 던짐 사건 아시죠? 그 밈으로 나온 거. 세종대왕국 프로 던짐 사건. 참 그런 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뭔가 약간 모티브가 막 생기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잘해야만 여기 답변이 괜찮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질문을 떴다고 해도 이쪽에 답변을 왔을 때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떻게 다시 질문할지 아니면 이게 자체가 아예 얻을 게 없다면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는 뭐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예.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알파고와의 경험이 이세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예. 저는 뭐 나쁘진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제가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좋았던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그게 될지는 아마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좋으신 분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로 기사를 할 때는 바둑판의 수를 읽는데 집중했잖아요. 몰입했잖아요. 이제 바둑알을 던져버리고 나서 이 세상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지금 어떤 패턴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패턴이요. 참 바둑이 좋았던 거는 일단 제가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 참 바둑은 남의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는 그렇지가 않죠.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둑은 어떻게 보면 그 좁은 부분에서만 집중을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집중도는 어떻게 보면 바둑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넓게 보고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인간의 영역으로 그 우리가 이것만은 AI는 못할 거야 하는 것이 이제 창의성, 공감 능력 이런 거지 않아요?
근데 이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아까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창의성 특히 이게 AI가 이걸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창의성?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아마 힘들 겁니다. 분명히 힘들 거예요. 이 LL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한계가 분명히 닥칠 것이다. 데이터를 언제까지 이렇게 입력을 빠른 시간에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전력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계는 분명히 올 건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칩이 발전하면서 칩이 진화하면서 또 우리의 알고리즘 형태도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가 나온다면 얘기는 조금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직은 좀 남았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아직은 처음과 끝은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처음과 끝은 우리 인간의 몫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보는 AI는 처음과 끝은 인간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그 처음과 끝 거기에 있는데요. 사전 질문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원이라는 분이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인상적인데 이게 진짜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사실 뭐 멘트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대로입니다. 진짜로 저는 졌지만 누군가 이겨줬으면 하는 말은 정말 바둑이 인공지능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진짜 바람에서 솔직한 그런 심정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서강대 경영학과 대학원생인데 박진호 대학원생.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는 인공지능이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분야부터 AI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창의성 여전히 특별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의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미술이나 음악 이런 뭐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지금 AI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다고 진짜 AI가 다 하나?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저는 이건 자서전 약간 써보면서 느낀 거는요. 얘 같이 갈 것 같습니다. AI와 인간이 같이 갈 것 같아요. AI 부분 이것도 하나의 예술 혹은 이런 하나의 분야로 갈 것 같고요. 또 사람대로 갈 건데 왜냐하면 글 같은 경우에도 AI 정말 잘 씁니다. 정말 잘하고요. 잘 써요. 실질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막 시를 막 지어주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이 개성, 우리 인간 하나하나 가진 그 개성을 AI가 어떻게 다 대변하겠습니까? 사람마다의 그 수많은 개성들을 AI가 어떻게 다 대변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AI 잘 쓰잖아요? 또 사라지지는 않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다. 예. 네. 다음 수학학과의 남승호 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저의 매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학에서는 직관과 논리 모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수학은 기술이자 예술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둑은 직관인가요? 논리인가요? 또 기술인가요? 예술인가요? 직관, 원래 직관이 굉장히 중요했죠. 감각, 직관, 그걸 통한 통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그런 예술 분야가 아니었나?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이것이 기술인지 논리인지 뭐 이렇게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감각, 직관, 통찰을 통한 예술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근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는 저보다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그런 분들께서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그 이세돌
부단이 새로운 미학의 탄생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 타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사실 그러지 못해요. 아직은 좀 근데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랑스럽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예. 네, 다음 전자공학과의 이수환 학생 실패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세계 1등을 해보신 바둑 사람으로서. 같은 경우에는 네. 실패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가 않죠. 바둑 한두 판 진다고 해서 뭐 우승을 놓쳤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일단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바둑에서는 그래요. 근데 참 그래서 바둑과 인생을 비교한다라는 게 조금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무게감이 달라서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라는 어떤 우리가 뭐 창업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둑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그냥 다시 나아가는 하나의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고생을 했던 건 슬럼프가 있었어요. 2003년도 이제 했고 1년 후세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창호 선생님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슬럼프가 생겼어요. 저는 원래 이 선을 좀 정해놓고 하는데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 선 밑으로만 내려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승하고 이 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 원래는 복원력이 있어요.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만 이 선만 지키면 복원력이 있어요. 이 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복원력이 없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굉장히 운이 많이 따라서 간신히 회복을 할 수 있었으면 이 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이 없다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선을 있다면 이 선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도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정은 학생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한국이 지금 AI와 관련해서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게 과제다. 그런데 이 소버린 AI를 구축하려면 한국의 문화 또 여러 가지 이런 맥락을 이해하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재 유출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엄청난 문제죠. 사실 AI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빠뜨렸습니다만 구글이나 뭐 유튜브, 인스타부터 우리가 왜 이걸 만들지 못했는가 그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인재들을 데리고 뭔가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잘 해내야만 일을 하지는 않고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그럼 인재가 필요할 리가 있습니까? 잘 해내야만 하는 일들을 해야만 인재가 필요한 거지. 그럼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데 무슨 인재가 필요해요? 그 대우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대우해주지 않으니까 다 인재는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생명과학과의 윤승찬 학생께서는 이전과 달리 이제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이 AI 시대를 맞아서.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했잖아요. 예. 이제 자기 성찰부터 해서 자기가 정말 뭘 해왔는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간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정치외교학과의 이호성 학생. 인공지능의 천문학적인 그 병렬적 연산이 인간의
국관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다르죠? 예. 어떤 부분에서 넘고 어떤 부분은 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AI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완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요. 예. 어떤 부분은 당연히 알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영학과의 김예카테리나 학생의 질문은 앞에하고 좀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창의력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까요?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미 답을 하셨고요. 경제학부의 엄상호 학생, 바둑을 사랑하는 서강대 경제학과 학생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세돌 스타일이 멋있어서 기보를 여러 번 따라서 했었대요. 근데 이분의 질문이 뭐냐면 AI가 냉철하게 정답과 승률을 제시하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예술로서의 바둑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상실감이나 고뇌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다. 어떠셨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은퇴까지 사실 좀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라는 것 자체가 상실되면서 근데 요거에는 하나 좀 첨부를 해야 될 게 그 의미가 사라졌으면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했던 그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전체의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아요. 혹시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학, 새로운 표현 방식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또 그런 예술로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걸 도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의 후배 기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여학생부터. 네, 손을 많이 드시네요. 네. 네. 빨리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여기. 네, 여기 앞에 네 번째 줄. 네, 송근호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상형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연예인 팬싸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느낌일까 싶거든요. 갑자기 제가 기분이 너무 업됐습니다. 네. 떨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인공지능학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권희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강화학습 말씀해주신 이제 알파고 제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알파고 제로가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이 가장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또 이제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LLM은 한계점이 그 아부를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에 자아를 그러면은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이 갈림길에 있거든요. 인공지능의 자아를 개발하면 이게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윤리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자아라는 거는 참 근데 자아를 우리가 만들고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아라는 게 지금 제가 자아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AI라는 것도 그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초인공지능에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자아가 있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자아라는 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고 없고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예. 여기 잘생기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남학생. 네, 또 팬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제 양천대 거국도장에서 이세돌 서범님의 글을 꽤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에 이제 신민준 부단이랑 예. 이제 바둑 비타민에서 이제 대국을 두기도 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세돌 사범님을 올해 처음 봬요. 바둑 때는 못 뵀었는데 되게 떨리고 사실 두 번째로 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공인회계사 합격 거기 지금 회계사 네 합격해서 들어오셨구나.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사실 바둑에서는 실패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 바둑에서 실패를 했는데 사실 공인회계사 합격을 할 때는 바둑이 꽤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 바둑이 근 20년 동안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지향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둑이 약간 그 자신을 약간 수양하는 이런 개념이 약간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태권도의 사례를 좀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도 대련을 하는데 수양의 의미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태권도는 아직도 되게 화랑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바둑인으로서 이제 이세돌 서원님께 바둑을 두면 이제 AI 시대에도 좀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양을 하고 이제 나만의 수를 적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둑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바둑인들의 대화라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나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참 어려운 게 바둑이 정말 인류가 만드는 유일하고 완벽한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바둑이 유일해요. 추상 전략 게임은. 자, 체스와 장기는 전략 게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다 기물을 배치해 놓고 나이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비숍은 이렇게 퀸은 이렇게 움직이고 왕을 잡으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략 게임이에요. 바둑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369 곱하기 19 바이 19인데 361 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수씩 안 들어가죠. 더군다나 돌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돌수가 줄어들기도 해요. 돌수가 줄어들면 그 자리에 다시 돌 수 있습니다. 또 패라는 골치 아픈 것이 있는데요. 361칸인데 420수를 도는 기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둑이죠. 그것이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영토가 많은 개념인데요. 영토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두 집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추상적. 이걸 추상 전략 게임인데 문제는 이 AI 시대,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AI 시대까지 오면서 다른 것들은 사실 조금씩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대가 거듭되면서 조금씩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바둑에서만큼은 정반대예요. 퇴보를 했습니다. 또 눈에 보일 정도로 퇴보를 했어요. 저는 만 5살에 바둑을 배웠습니다. 보통 만 6살에 바둑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저는 만 6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5살 같아요. 그 1년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7살짜리가 6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이 추상적인 능력이 떨어진 게 어디에 나쁘다 이렇게 콕 집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분야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추상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바둑이 가지는 그런 교육적 효과,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네, 여학생, 그리고 그 옆에 남학생 하시고 다 뒤에, 그 다음에 세 분, 이쪽에서도 손 좀,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많으세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사회학과 23학번 이정현입니다. 일단 강연 전에 책 2번 읽고 왔고요. 강연도 책도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5개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할게요. 책에서 혼자 생각하는 행동과 직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저도 뭔가 사색하거나 약간 침잠하는 거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경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이게 배우거나 익히는 거는 좀 쉽거든요. 근데 혼자 뭔가를 생각하고 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을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바둑이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이 도움이 된다는 거였는데 혹시 그러면 뭔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바둑 외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혼자 생각을 하기엔 좀 어려워요. 많은 그 부분들을 결국 자기가 뭔가 관심 있고 뭐 하는 그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 혼자만의 시간 가질 때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또 혹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분야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또 혹은 잘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점차 폭이 넓어져요. 그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고 우리가 좀 알게 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점점 또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깊게 들어가서 제대로 뭔가 좀 얻어내면 그 다음 것들이 또 생긴다. 그러면서 또 혼자만의 시간이 또 중요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옆에 네. 살짝만 하나만 네. 거기다 애들을 좀 하면 이게 갑자기 꼰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이제 책을 써요. 근데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지? 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야?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이 주제를 갖고 거의 3년을 고민을 했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걸 막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세돌보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네, 그 옆에 남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재학 중인 1학년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 주변이나 동창들이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흐르는 대로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자기가 뭘 잘하는지보다는 그 학과의 전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사실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을 알고는 있었으면서 실제로 이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저는 바둑이라는 특성이 있겠지만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바둑이라는 건 정말 혼자서 남 눈치 볼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을 살아갔다 보니까 이게 정반대예요. 진짜로. 완전 반대죠.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좀 당혹스럽다. 근데 지금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뭘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지금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저학년 1학년, 2학년의 경우는. 근데 이분처럼 5살 때부터 바둑을 하면 바둑이 세상에 최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지금도 뭐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잘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깝네요. 여기 서강대라는 것도 참 굉장히 좋은 그런 대학인데 참 그런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우리가 또 한번 돌이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자신이 자기 뭘 해왔고 자신이 뭘 좋아하며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하다 보면은 몰입할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몰입하는 시간이 오래 돼도 지겹지 않은 거.
그리고 지치지 않은 거.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정말 많은 것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좁은 부분에서 그냥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잘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좁은 부분에서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좀 더 넓게 많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뒤에 지금 손 드셨는데요. 마이크, 네, 네. 그리고 이쪽에서 네, 여기 네 안경 끼신 네 남자분하고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서 중국어와 경영학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까 질문하신 분 저도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어쨌든 바둑과 같이 인생도 지나온 길이 있고 한 번 둔 수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둔 수에 내가 어떤 수를 더 둘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표현이 참 어려워서 그렇게 저도 할 말은 아닌데 네,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반문에 좀 가까운 내용입니다. 아까 AI가 바둑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미학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세돌님께서 두신 제4국의 버그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LL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어라는 놀이를 가지고 두는 알파고 같은 존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LLM도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또 스스로가 대국을 둔다면 결국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AI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과 인공지능에 결국에 누가 끌려가냐의 문제랑은 또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세돌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 AI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5개월 전에 기보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저도 그런 걱정이 처음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챗GPT 나오고 생성AI가 나왔을 때 정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뭔가 AI 그 반도체가 정말 진화하고 또 알고리즘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 진짜 모르죠. 그 미래는 모를 겁니다, 진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파고 제로처럼 된다고요? 안 됩니다. 왜? 너무 광범위해요. 바둑은 뭐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룰이 명확하고 진짜 그래도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LLM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지금 솔직히 알파고 리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술이 알파고 리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알파고 마스터요? 어느 세월에 알파고 마스터 버전까지 갑니까? 알파고 제로요? 그거 약간 공상과학입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는 사실상 공상과학의 수준이에요. 저도 이런 AI 그런 강연이나 그런 것들을 뭐 찾아가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 신경망이 10배씩 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심은 하셔야 된다. 뭐냐? 처음과 끝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몫이지만 지금 중간이 확 사라졌어요. 사실 여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이요?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처음과 끝 오히려 소수예요.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이 가장 많은 부분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지금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이 사라진다.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내가 여기 중간에 있지만 그 위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고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AI 시대에 중간이 다 없어지니까 네 고수가 되는 수밖에 이게 AI 발전이 저는 한정적이다, 한계가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AI가 더욱더 나아갈 것이다. 근데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네. 네. 저는 화공과 졸업생인데 아까 작은 디테일에서 좀 많이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약간 본질적인 것에서 결국에는 그 약간 정직하고 조화로운 그 디테일들이 모여서 결국엔 그것을 느끼게 해줘서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세돌 교사님께서 이제 삶에서 어떤 감사를 느끼셨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작은 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도파민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이게 내가 깨달은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다 또는 이게 내가 정말 삶에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어떤 느끼셨던 바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자꾸만 힘을 얻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 순간이 였겠습니까. 제가 이제 딸이 많이 너무 그걸 했으면 아쉽게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그 순간 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개 모르게 느껴지는 그 부분 또 가족 간에 저는 3남 2녀 그래서 막내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꼭 짚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를 꼭 짚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꼽자 그러면 나머지가 요게 딱 요거 다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만큼의 못 미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정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세돌보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아무래도 가족이 사실은 자기 자신 본인을 뺀다면 그 다음은 가족이 아닐까. 여기 대부분이 또 그러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분만 더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네 거기 그 앞에 네 남학생 네 그리고 저 뒤에서 손 흔들었던 여학생 마지막에 네, 두 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과 다니는 23학번 최서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세돌님과 보고 이과에 진학을 하는 게 되지만 엄청 팬이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자면 이제 바둑 업계에서 오래 있으셨고 그러셨으니까 알파고 이전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바둑의 굵직한 바둑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서 어떨 때 그런 그런 흐름에 도약이나 혁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인간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둑의 발전은 사실 바둑의 역사인데 사실 현대 바둑은 일본에서 발전됐습니다.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일본 바둑이 발전된 거고요. 전국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당시에 전국 통일을 하면서 기소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대 바둑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목표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바둑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배우면서 역사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본인방
본인만 가가 기소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만 가가 타이틀대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바둑이 완성이 그걸 완성을 시킨 분이 오청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둑이 한 퀀텀 점프를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이창호 구단, 이창호 사원님이 계십니다. 끝판왕이죠. 알파고가 나오기 전을 우리 인간을 대표, 저는 사실 이제 후배로서 당시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바둑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창호 사원입니다. 이창호 사원입니다. 알파고 전까지 바둑을 이렇게까지 사람이 들 수 있구나를 책임지셨던 분이 이창호 사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둑의 기술 발전, 또 큰 틀의 바둑의 길을 제시하셨던 분이 이창호 사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문학부 2, 3학번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게 돼서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최대한 조리 있게 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문학과 전공하다 보니 아까 AI와 예술이 함께 갈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근데 얘기를 더 듣고 싶은 분야가 아까 글은 이제 개성이 있어서 이제 또 되게 다르고 그래서 뭔가 많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술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는 것 자체는 무한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대체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술 같은 분야는 현실적으로 뭔가 기업에서 이미지를 쓰거나 이럴 때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뭔가 되게 실력이 있거나 뭔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뭔가 미술 전공 분야의 사람들도 뭔가 현실적으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까 들으면 다른 분의 의견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는데도 그 산업 자체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그림 같은 경우에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콜로라도에서였나요?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정말 AI를 이용한 로 출시를 했고 그것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보시면 그 로봇 피지컬 AI를 해서 실제 그림 작품이요, 2개 이렇게 작품이 $180만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디지털 아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큰 문제 없다. 주최 측에서도 이미 AI를 이용했다고 했고 여기에 뭐 접촉되는 게 없다. 그대로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2개를 보면서요, 일단 그걸 봤어요. AI가 만들었던 그 디지털 아트 부분을 봤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저도 그 프로그램 알아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과연 그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제가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술을 어느 정도 전공하시고 아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드신 거죠. 저는 그 작품이 예술이 아닌 이유를 오히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새로운 예술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180만 달러에 냈던 그 작품도 보면 묘해요, 사실. 정말 이것 또한 AI만의 개성이구나,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한 창작.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럼 인간의 그런 미술과 AI가 그린 이것 결국 같이 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오늘 그 7번째
AI와 이세돌 2025년도에는 이게 마지막 특강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에도 특강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서강 멘토링 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정식 과목이 멘토링 강좌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강좌 제목은 공감시대 경험이 주는 미래, 매주 수요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세돌 부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AI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많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Q&A 끝나고 요 앞에서 이세돌 부단과 사진 같이 촬영하시기 위해서 다 이쪽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